부터 그 교과서는 뭐 참고하시고 너무 복잡하게 전개를 해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아이들은 훈련한 대로 잘 시켜서 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 자, 우선은 허용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허용되는 거. 요거는 판례 이론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입니다. 종중입니다. 종중. 근데 어른 종중원이거든요. 종중원한테 등기를 넘기겠다. 그런 얘기.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서 종중원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 종중은 신탁자고 종중원은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허용되기 때문에, 그죠? 허용되기 때문에 약정도 유효, 등기 이전도 유효입니다. 이렇게. 유효이기 때문에 첫째 논점이 뭐냐? 자, 이게 이제 갑이 이제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게 약정이 무효가 되면은 해지를 해가지고 말소해서 찾아간다. 그거 안 됩니다. 해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여기는 유효죠. 그래서 갑이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해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첫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등기 이전이 유효면은 을이 소유자,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여기는 판례 이론이 적용됩니다. 판례 이론.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판례 이론. 자, 첫째는 자기들끼리. 자, 당사자끼리는 신탁자가 소유자. 제3자가 나타나면은 수탁자가 소유자. 요걸 가지고 처리한다고. 그래서 요게 유효라고 해서 을이 소유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됩니다. 갑이 소유자. 이렇게. 그럼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은 해지하여, 이거는 절대 된다. 여기는 된다. 유효이기 때문에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말소 청구를 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소유권에 의해서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찾아올 수 있고,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뭐라고? 해지하여 찾아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말소를 청구해서 가져올 수 있고, 또 소유권에 기해서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3자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두 놈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병이 나타나 가지고 불법 점유를 해버렸다. 시험에 나오는 건 뻔해요. 불법 점유를 해버렸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을로부터 병이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요렇게. 요 사람도 제3자. 제3자가 나오면 선이야기 요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 점유를 했다. 요거부터 처리해 볼게요. 그럼 제3자가 나타나면은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맞죠? 자기들끼리는 신탁자가 소유자이지만 제3자와 관련해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따라서 수탁자는 소유권에 의해서 병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방해배제 청구. 됐죠? 자,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배제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할라 하면은 갑은 소유자를 대위해서 방해배제를 청구한다. 됐죠? 그 다음 요 제3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역시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승계 취득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는 전자에 달려 있어.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무조건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처리.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 맞죠? 제3자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으므로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뭐라고 했다? 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다. 유일하게 취득을 못하는 경우 하나 있었죠. 병이 을의 배신에 뭐했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그러면 을과 병 사이의 거래는 반사회적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취득을 못한다. 이렇게 됐죠?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간단하게. 자, 그 다음 자, 금지되는 거를 한번 봅시다. 금지되는 거. 자, 금지되는 것은 사조로 처리합니다. 사조. 자, 우선은 삼자, 여기는 주로 삼자간이 나옵니다. 삼자간, 세 사람이 등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은 기출 등할 때 했는데 한 번 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병으로부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으로 삽니다. 매매를 해요. 그런데 갑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싫어. 그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다.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자, 을 내 앞으로 등기를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등기 이전, 을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이 사람이 제3자라고 안 합니다. 제3자는 항상 수탁자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은 자. 정, 요 사람이 제3자야. 병은 당사자입니다. 그럼 몇 마리입니까? 세 마리. 그래서 삼자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맡긴 게 매매는 안 맡겼죠. 등기만 맡겼죠. 그래서 등기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원래는 병에서 갑으로 갑에서 을로 등기에 맞잖아요. 근데 갑을 생략하고 바로 했죠. 형식이 뭐하고 같다? 중간생략.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는 삼자간 제목만 정확하게 알아도 반은 풀린 것이다.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자, 삼자간 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 자, 그러면 이거를 사조에 따라서 처리해 보자. 우선은 무효입니다. 등기 이전도 무효입니다. 근데 매매는 살아있죠? 유효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사조를 적용시켰을 때 소유자가 누군지를 빨리 확정을 해야 돼. 그러면 등기 이전이 무효니까 소유권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어.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 요게 핵심이야. 이렇게. 그런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해. 그럼 여기서 말소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자, 항상 얘기했지만 모든 법률 관계에서 말소 청구는 소유자가 합니다. 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병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병이 주로 1억을 받았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말소가 되면은 등기가 병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면은 갑이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요게 논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라고? 병. 그럼 소유자는 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이 등기를 없애야 되잖아. 없애는 방법. 갑은 할 수 없다. 병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병이 주로 안 해. 그래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말소되면은 등기가 회복되고
회복되면은 갑이 매매를 근거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찾아온다. 이렇게 됐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정한테 처분을 해버렸어요. 정한테 넘어갔어. 제3자. 이렇게 됩니다. 자,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제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사조 사망에 의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원래는 소유자가 병이었죠. 그런데 을이 정한테 넘겨버리니까 정이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을이 하는 짓은, 즉 을의 처분 행위는, 그죠?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처분은 물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소유자 병은 을의 불법 행위로 정한테의 소유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소유권 상실에 손해가 있잖아. 그래서 병은 불법 행위를 근거로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그런데 판례는 여기 이제 더 추가되는 게, 만약에 병이 1억을 이미 수령을 했단 말이야. 그럼 병이 1억에 팔았고 1억을 수령했다면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럼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별로 할 것도 없잖아.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명의 신탁.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역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자금을 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을한테 시킵니다. 을아, 나는 나서기가 좀 힘들다. 1억을 대줄 테니까 을 네가 좀 매매를 하라. 이래 된 거예요. 1억으로 매매를 하고 등기도 네 앞으로 좀 하시오. 등기 이전. 그죠? 그래 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세 사람이죠. 3자간입니다. 그죠? 갑이 을에게 맡긴 게 등기원 맡겼다. 계약도 맡겼다. 계약도. 그래서 3자간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3자간 계약 명의신탁. 제목을 한번 써볼까? 세 사람이니까 3자간. 그 다음에 계약 명의를 맡겼죠. 그죠?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계약을 맡기는 것은 사무를 위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불러요. 자, 왼쪽에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3자간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여기는 3자간 위임형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보세요.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그러면 신탁자고 수탁자다. 이렇게. 약정은 무효입니다. 사조에 따라서. 자, 물권 변동 등기 이전은 어떻게 된다? 아까 노란 글씨로 썼잖아. 노란 글씨로 뭐라 돼 있다? 상대방이 선의이면은 뭐라고? 유효.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다. 그러면 뭐요? 무효.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은 병의 선악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 자, 우선 선의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병이 선의야. 그러면 매매도 유효, 등기 이전도 유효.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을이 소유자. 이렇게. 근데 을은요, 자기 돈으로 소유자 된 게 아니죠. 갑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받아서 됐죠. 그래서 을의 소유권 취득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어버립니다.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합니다. 자, 돌려주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법고시에 3번, 우리도 2-3번 출제가 됐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 자, 요거는 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이면은 소유권 자체를 반환해야 됩니다. 소유권 자체. 즉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갑한테. 근데 실명법 시행 후에 명의신탁이면은 받은 매수자금 있잖아요. 그죠? 매수자금 1억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실체감 넣기 위해서 제가 이게 국회의원이라 했잖아요. 들어봤나요? 국회의원하고 같은 말이 도둑놈 거죠? 도둑놈. 그래서 이게 이제 한 3달 뒤에 그린벨트에 풀릴 걸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에요. 그 묶여 있을 때는 1억밖에 안 해. 풀리면 10배가 뛴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을앞으로 등기된 다음에 한 2달 후에 풀려버렸어요. 그럼 소유권 자체는 얼마짜리가 됩니까? 10억. 매수자금은 얼마 됩니까? 1억.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10억을 반환해야 되느냐? 1억을 반환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실명법 시행 전이면 10억짜리. 시행 후면은 1억. 실명법 시행은 95년도 7월 달에 시행됐습니다. 근데 요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실명법 시행 후가 나옵니다. 시행 후. 그럼 매수자금만 반환하면 되죠. 그죠? 매수자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매수자금만 반환. 자, 근데 만약에 요 을이란 사람이 자의로, 읽어봐라. 자의로, 임의로, 스스로 갑에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10억짜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라.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을 스스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는 있다고. 오케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자의로. 이렇게 자의로. 자의로. 어제 결혼 수업이 좀 재미있었는 것 같던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웃고 있던데 학생들이. 재미가 있어서 웃기는지 선생님이 우스운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지. 그죠? 웃는 종류가 2가지잖아. 수업 내용이 재밌다. 그래서 웃고 선생님 하는 짓이 웃긴다. 그래가지고 웃고 이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의로 이 말이 나오면 10억짜리를 넘겨줘도 괜찮다고. 그럼 갑이 을에게 10억짜리를 내라. 이거는 못한다고. 을은 1억만 반환하면 된다. 그죠? 그 차이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악이야, 악이. 파란 거는 악입니다. 자, 병이 악이면 등기 이전은 무효가 되고 매매도 무효가 된다. 이거는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병이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래 되면 여기가 똑같아져 버린다고. 오케이? 누가 소유자라고? 병이.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면 선의가 무슨 뜻이에요? 모른다. 뭐를? 명의신탁 관계를 모른다. 명의신탁 관계를 알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병이 악이면 병이 소유자, 선이면 을이 소유자. 느낌이 악인데 왜 소유자는 이래서 하지 말라고. 법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그죠? 자, 악이면 병이 소유자다. 그럼 여기가 똑같아지잖아요. 논리가 지금부터는 똑같아진다. 똑같아진다.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있죠. 등기돼 있죠. 말소돼야죠. 그럼 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이 또 정한테 넘겨버렸어. 그럼 정이라는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그럼 을의 처분은 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야. 그럼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1억을 이미 받았어.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왼쪽 논리하고 똑같아진다고. 그죠? 자, 이렇게 처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보겠습니다. 경매. 경매입니다. 경매는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특성을 아셔야 된다. 특성. 경매는 특성을 알아야 된다. 우선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의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요게 욕심이 나.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갑이 낙찰을 받고 싶었는데 을한테 시킵니다.
이렇게. 그래 두 사람 사이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고 갑은 신탁자고 을은 수탁자. 그래서 을이 낙찰 자금 1억을 받아가지고 을의 이름으로 1억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 이전이 되고 을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라는 것 뿐이지 계약명의 신탁하고 같잖아요. 모습이. 그래서 계약명의 신탁처럼 처리합니다. 자, 처리하는데 여기는 법원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이냐, 악이냐, 이거 안 따집니다. 여기는. 핵심이.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유효입니다. 뭐라고? 무조건 유효. 그래서 을 명의로 낙찰받았다면은 명의자 을이 소유자로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요 매매일 때 선일 때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선일 때는 뭐라고? 유효, 을이 소유자.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 을이 소유자, 부당이득, 반환, 매수자금이냐, 낙찰자금이냐, 소유권 자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똑같다고. 유일하게 차이가 뭐라고? 법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선악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여기는. 과거 이게 6년 전인가 여기 경매가 나오는데 저한테 들은 사람은 다 맞췄습니다. 그때까지도 경매는 이렇게 가르친 선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특이하게 이거를 꼭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특강할 때 요거를 이야기해 줬거든. 그래서 당첨. 다 맞췄다. 경매는 선악을 안 따지고 유효, 무조건 을이 소유자. 대신에 돈 받아서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낙찰 자금만 반환한다. 소유권을 반환한다. 실명법 시행 전이면 소유권 자체를 반환. 실명법 시행 후면은 낙찰 자금만 반환. 논리가 똑같다고. 할 것도 없잖아. 재미도 없고. 그죠? 할 게 없으면 재미가 없어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업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재미있습니다. 모르면 어떨까요? 강의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재미가 없어. 그럼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기는 이래 되지. 니는 해라. 나는 재산하지 내게 이래 된다니까. 근데 재미가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원래. 그래서 아는 만큼 재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 앞으로 이제 조는 사람이 얻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요거를 정리 기출 특강할 때 했는데 자, 요즘에 워낙 떠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 자, 한번 읽어보세요. 구분 소유적. 최근에는 이게 우리 기출에 7년 전부터 출제가 돼가지고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이게. 예? 원래는 사법고시만 냈는데 자꾸 이제 우리한테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가장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한다. 자, 요거를 앞으로 다른 말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상호 명의 신탁.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실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공유로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공유로 돼 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지금 원래 토지가 하나인데 갑과 을이 쪼갰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갑이 소유, 여기는 을이 소유. 이거를 구분 소유로 합니다. 뭐라고? 구분 소유. 여기는 확실히 갑의 땅, 여기는 확실히 을의 땅. 땅이 몇 개? 두 개입니다. 갑이 단독 소유, 을이 단독 소유. 그런데 갑과 을은 등기를 단독으로 하기 싫어가지고
등기부에는 공유로 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뭐로? 공유로. 각각 지분이 2분의 1씩 이렇게. 등기부에는. 실제는 구분 소유인데 등기부에는 뭐로? 공유로.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정확하게. 자, 우선은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 당사자 간에는 구분 소유로 처리하고 제3자와 관련해서는 공유로 처리한다. 딱 이겁니다. 왜? 등기부에 공유로 돼 있잖아요. 그 남들이 봤을 때는 등기부를 보잖아. 땅을 봐가지고 모르잖아. 그래서 남들하고 관련해서는 공유로 처리. 그럼 남들이 없다면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잖아. 그때는 구분 소유로 처리한다. 이렇게. 자, 이게 만약에 이제 공유로 처리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토지가 몇 개로 되어버립니까? 한 개. 토지가 한 개이면서 갑과 을이 지분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곳을 갑과 을이 함께 소유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구분 소유면 여기는 갑 소유, 여기는 을 소유. 그런데 공유가 되면은 모든 곳을 갑과 을이 함께 소유.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 제3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제3자가 없기 때문에 뭐로 처리한다? 구분 소유로 처리합니다. 그럼 여기는 갑의 땅이 맞죠? 그러니까 갑은 자기 땅이니까 자유롭게 남에게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을도 자기 땅이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 지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이미 구분이 돼 있죠. 분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분할 청구가 금지된다. 두 번째, 분할은 공유일 때 하는 것입니다. 토지가 하나인데 지분이 2분의 1로 쪼개자. 이걸 뭐요? 분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동일인이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죠. 그러다가 달라졌어. 그러면 법정지상권 요건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을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집주인은 갑이고 땅주인은 을이죠. 그럼 동일인 소유도 아니다. 아니라 그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질문을 해봐야 딱 세 개라니까. 이 세 개 가지고 주로 얘기한다. 그리고 갑은 여기를 점유할 때 무슨 점유냐? 자주, 지 땅이라서. 여기도 자주, 뭐 이런 거, 그죠? 갑이 여기를 점유했다. 타주. 여기를 점유했다. 타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문 5개를 만든다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는 제3자가 나타났다. 병이 출현했습니다. 제3자. 요 놈이 나타나면 이제 뭐로 처리하라고? 공유로 처리하라고. 됐나요? 공유로. 자, 그러면 제3자 병이, 어이구, 여기를 불법 점유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요거는 구분 소유다, 공유다. 공유. 그럼 공유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소유한다? 갑을 모두가 소유한다. 공유가 되면은 모든 것을 갑과 을이 함께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갑은 물론이고 을조차도 소유권에 기한, 뭐라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즉 방해 제거를 청구해서 병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 할 것도 없잖아. 재미도 없고. 그래, 최근에는 요 문제를 딱 잘 낸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시간이 돼서 그런지 얼굴을 보니까 좀 허무해 보이네. 허무하다. 자, 그거 보시면 됐고,
나머지는 뭐 연습할 그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다. 집합 건물은 하지 마세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투자 효과로 봤을 때는 전혀 투자 효과가 없다. 공인중개사법이 조문이 50몇 개인데 거기서 한 30문제 나오잖아. 30문제. 근데 집합은 조문이 68개야. 거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여기를 투자하는 거는 바보다, 바보. 그죠? 바보. 그 집합법 옆에다 써놔라. 공부하면은 바보. 이렇게 써놔라. 바보. 자,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택임대차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주택임대차에 대항력 문제를 조금 더 한번 보완을 해보자. 주택임대차 대항력 문제. 개로는 어제 진도 끝났습니까? 네. 자, 다음 주부터는 요약서 들고 옵니다. 요약서. 기본서는 참고서라 생각하시고, 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문제. 자, 우선은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의 주인입니다. 여기에 주택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자, 3월 1일 날 임차인이 되는데, 주인이 지금 갑다시로 5월 1일 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새 주인이 나가라 했을 때 대항할 수 있느냐? 안 나갈 수 있느냐? 나가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항력 문제입니다. 자, 원칙은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대항할 수 있도록 하려 하면은 대항력을 부여를 하면 돼요. 자, 대항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뭐였다?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갑이 협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뭐 한다고? 우리 주임법에는 등기 대신에 대항요건 제도를 도입을 했다. 이 말이 대항요건 제도. 자, 대항요건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요? 점유. 하나는 뭐요? 주민등록. 주민등록은 절차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해도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럼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대항력의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을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기초부터 한번 보가. 자,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새로운 주인이 갑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상실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임대인 지위를 상실한다. 그런 뜻이고,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도 승계한다.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자, 임차인이 지금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갑에게, 갑다시에게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찾아가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항력이 있으면 갑다시한테 청구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갑에게 청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죠? 자, 그래 해놓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갑다시가 매매로서 주택을 산 게 아니고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갑다시가. 뭐 목적으로? 뭐냐? 갑다시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갑의 주택에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매매로 이전 등기 한 게 아니에요. 담보 목적으로. 그럼 갑다시를 뭐라고 한다? 모르나? 양도받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양도담보. 가등기를 하면은 가등기담보, 이전등기 하면은 양도담보. 그러면 이 갑다시가 양도담보권자일 때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느냐? 이때는 안 한다. 안 한다. 요게 판례라고. 아시겠나요? 그럼 여전히 임대인은 누굽니까? 갑.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는 누가 부담? 갑. 그러면 을은 무조건 갑에게만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나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서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승계하려면 갑다시가 주로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현재 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소유자입니까? 담보권자입니까? 담보권자. 담보권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됐고. 자, 그 다음. 자, 이 점유는 직접 점유로도 대항력을 취득하고 간접 점유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뭐로도 할 수 있다고? 간접 점유도 된다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대사건이라고 나중에 요약서 보면 나와. 전대사건. 전대차 아시죠? 전대사건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전대사건, 살다가 전대사건. 요약서는 그렇게 써놨어, 제목이. 뭐라고? 바로 전대사건, 살다가 전대사건. 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서 임대인입니다. 을이 지금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이렇게. 그런데 주택을 갑이 점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을이 3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살지 않고 바로 병한테 뭐를 해버렸다.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병을 뭐라 할까요? 전차인이라 하지. 그럼 집은 을 앞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주택이 바로 전차인 앞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직접 점유는 을이 하고 있죠. 병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임차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접 점유로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결론은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으라고. 자, 간접 점유자 을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자, 만약에 시험에 간접 점유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O. 간접 점유자도 그죠? 스스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X. 다시 한번 뭐라 했다? 간접 점유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기는 있는데 스스로 취득은 안 돼요. 직접 점유자가 대항력을 취득해야 따라서 취득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대항력을 취득하면 따라서 취득한다고. 요렇게. 왜 그러냐? 우리가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이 대항요건이 되려 하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 앞으로 주민등록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은 병이죠. 그 병의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이 돼요. 그런데 살지 않는 을이 주민등록을 했다 칩시다. 지 이름으로. 이 주민등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대항력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직접 점유자가 주민등록해서 대항력을 취득해야 간접 점유자도 덩달아 취득합니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자, 그래서 시험에는 간접 점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OX. X. 간접 점자는 스스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OX. O. 스스로는 취득할 수 없다고. 직접 점자를 통해서 취득한다고. 아시겠죠? 자, 이거를 무슨 사건이냐? 앞에 바로 전대 사건 해놔라. 바로 전대 사건. 바로 전대 사건. 살다가 전대했다. 바로 전대했다. 바로 전대했다. 바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다가 전대를 한번 봅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는 비슷합니다. 자, 갑이 지금 주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자, 을이 지금 임차인이에요. 점유하고 가장 중요한 판례가 이 두 개라고. 임차인이야. 3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을 앞으로 주택이 넘어왔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 살고 있어.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살다가 이제 갑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한테 뭐를 했다고? 전대차를 했습니다. 5월 1일 날. 그럼 주택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넘어간다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한다고? 전차인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잘 봐야 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주민등록은 대항력권이 되잖아요.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을이 살다가 전대를 해서 주택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주택을 넘겨주면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 점자가 아니죠. 그때 주민등록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 안에 제때 주민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죠. 취득하면 이 소멸된 대항력이 소급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이걸 무슨 사건이라 한다? 살다가 전대. 요거는 무슨 사건? 바로 전대. 바로 전대. 자, 바로 전대는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산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는 대항력을 절대 취득을 못해. 병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취득해야 따라서 취득합니다. 그 다음, 을이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을 했어. 그럼 대항력이 있잖아. 그런 상태에서 전대를 해서 주택이 넘어갔어. 그러면 을이 이제 안 살잖아. 직접 점유가 아니고 간접 점유잖아. 그럼 대항력이 일단 없어져. 일단 없어져.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 내에 제대로 주민등록하면은, 그죠? 지가 대항력을 취득하죠. 취득하면은 소급해서 원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을에게도. 이렇게. 자, 요걸 무슨 사건? 바로 전대 사건. 요거는 살다가 전대 사건. 이렇게. 자, 주민등록하고 관련해서는, 자, 가족의 주민등록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또 뭐 있느냐.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주민등록할 때, 전입신고할 때는 뭐 해요? 전입신고할 때 주소를 씁니다. 맞잖아요. 그죠? 주소를 써요. 주소를 쓰는데, 자,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 다세대하고 공법에서 나오는데 다가구하고 달라요. 다세대, 다가구. 차이가 뭐예요? 공법이 나온다 이가. 다세대하고 다가구 뭐예요? 글자가 다르나? 다세대, 다가구. 자, 다세대는요. 다세대는 집이 여러 개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집은 하나인데 방이 여러 개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선 개념을 잡아야 된다고. 다세대는 뭐라고? 집이 여러 개. 요거는 집은 하나인데 방이 여러 개. 그럼 우리가 방까지는 전입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대항력을 가지려면. 그래서
다세대는 뭐까지 해야 됩니까? 요거는 지번도 적고 동호수도 적어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 집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 집에 내가 살고 있다. 근데 다가구는 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번만 적어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자, 다세대는 뭐라고? 지번 플러스 동호수. 다가구는 지번만. 그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10번지가 정확해요. 10번지가 정확하다고. 그래서 임차인이 10번지로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 임차인이. 예? 그런데 공무원이 돌아가지고 공무원이 착오를 했단 말이에요. 착오를 해가지고 100번지로 주민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적힌 거는 100번지로 적혀 있죠. 그런데 임차인이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 공무원이. 이때는 대항력을 줍니다. 결론은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항력을 안 주고,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항력을 안 주고, 잘못이 없으면 대항력을 주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똑바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착오해가지고 100번지로 적어버렸다. 그러면 대항력을 줍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임차인이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10번지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착오를 해가지고 100번지로 알고 임차인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그러면 임차인이 10번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10번지로 신고했어. 근데 이 공무원이 뜰뜨름하게 해가지고 100번지로 착각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요구. 원래 공무원이 100번지로 처음부터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착오를 해가지고 수정을 요구해가지고, 그죠? 임차인이 다시 100번지로 신고해서 100번지로 공무원이 기재를 했다고. 그래서 원래 그 사건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임차인은 똑바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100번지로 기재했다. 그때는 대항력을 줘. 왜? 임차인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임차인이 정확하게 10번지로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100번지로 알고 100번지로 수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수정을 안 해야 맞잖아요. 왜? 임차인이 10번지로 알고 있으니까 공무원 네가 잘못 착각했다, 10번지가 맞다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이 100번지로 수정을 요구하라니까 임차인이 공무원에 따라서 수정을 해버렸어. 이렇게. 그럼 이때는 임차인에게도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항력을 안 줍니다. 이걸 굉장히 헷갈린다고. 눈빛을 보니까 저보고 쳐다본 눈빛이 지 혼자 뭐하노 이런 사람도 있다. 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자, 임차인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고 공무원에게만 잘못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을 줘. 공무원에게도 잘못이 있고 임차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안 줘. 자, 그러면 임차인은 정확하게 10번지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착각해서 100번지로 기재했어. 그러면 대항력을 준다고. 그 다음 임차인이 정확하게 10번지로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100번지로 수정하라고 요구했어. 그럼 임차인이 이 요구를 안 들어야 되는데 그래 알았습니다 하면서 100번지로 임차인이 신고했던 것은 임차인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때는 대항력을 안 준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소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확대시키는 이유가 옛날에 대항력 문제는 이런 거를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거는 뭐 잡것이거든. 잡것. 판례가 있는데 요약서에는 다 들어있어요. 미리부터 조금 확대해서 훈련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수업은 끝. 됐다. 못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부터 좀 힘내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는 항상 그랬잖아요. 마지막은 부담 없이 빨리 끝낸다. 됐죠? 자, 하여튼 간에 겁내지 말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의고사 응시를 하시고 불가피하게 못하면은 시험지라도 구입해서 혼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